염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걸 해결하라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우리 몸에 불필요한 이물질입니다. 이것을 저는 큰 범위 안에서 독소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이건 다 문제가 된다는 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외에 왜 염증이 이렇게 많을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소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독소가 어딨냐? 왜 병원에서 그럼 독소 검사를 안 해주냐? 이러시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도 독소는 늘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숨만 쉬어도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와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 밖으로 그 찌꺼기가 빠져나가는 과정 중에서 대사산물의 형태로 바로 독소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독소가 모든 음식이 다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 독소가 많이 생기는 음식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독소 이렇게 해골 모양으로 해서 독소가 들어있는 우유입니다. 이러면 아무도 안 드시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독소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가공식품, 또 유통을 하는 모든 음식들에 첨가물이 다 들어있죠. 이 첨가물은 샌드위치나 김밥, 우리 편의점에서 음식들 조금씩 드실 텐데요. 30에서 50가지 정도가 첨가물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하나 성분은 안전섭취량이라는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안전섭취량이 더해지고 또 다른 음식과 섞이면서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보통 평균적으로 한국인들이 1년에 약 25kg 정도의 첨가물을 먹고 있습니다. 첨가물이라는 것 자체가 화학 성분이라서 내 몸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분이 아니에요. 간에서 해독을 거쳐야 됩니다. 이 첨가물들이 온몸에 차곡차곡 누적이 됐을 때 인체를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독소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는 독소가 많이 생기는 음식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거는 좀 소화가 좀 안 되는 분들이 좀 많긴 합니다. 특히 많이 먹었을 때 그게 더 심해지는데요.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우유와 유제품은 저당 분해 요소가 없어서 소화가 안 되는 특징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카제인 단백질이나 또 우유에 들어있는 베타락토글로불린 같은 단백질이나 산화된 그런 지방들, 이런 성분들이 소화를 방해합니다. 그러면 유제품은 좋지 않나요? 요구르트나 치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끔 먹는 그런 자연에서 잘 만들어진 그런 유제품들까지는 괜찮을 수 있지만, 좋으니까 습관적으로 늘 챙겨 먹는다라면 이 역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위장 내시경을 무려 40만 건 정도를 진행한 시냐 히롬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의사 활동을 하셨던 이제 일본인 의사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셀럽들의 주치의예요. 전 레이건 대통령이나 패션 왕으로 알려진 베라 왕이나 더스틴 호프만 같은 이런 분들의 주치의니까 실력이 굉장히 좋으시겠죠. 경이로운 결과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 내시경을 통해서 보면 위장 점막이 울퉁불퉁하고 오돌토돌하고 좋지 않은 상태의 분들을 굉장히 많이 관찰하게 되는데, 공통점이 바로 우유와 유제품을 몸에 좋은 줄 알고 늘 드셨던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유 유제품은 점막을 더 울퉁불퉁하게 건강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어서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유 유제품과 연결해서 바로 고기도 많이 섭취했을 때는 고기 대사산물이 또 독소가 되기도 합니다. 고기를 소화시키는 과정은 결코 좀 깨끗하지 않아요. 암모니아 냄새도 많이 나고요. 암모니아, 요산요소, 인돌, 스카톨 이런 성분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아미노산,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사실 성장 발육이 좋을 수는 있으나 그만큼 노화와 질병에 걸리는 속도도 더 빨라진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또 고기도 소량이 아닌 좀 과식했을 경우,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당화산물, 당독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몸에 초과된 그런 당분들이 단백질이나 지질과 결합해서 또 하나의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쌀 중심의 식문화를 가지고 있죠. 삼시세끼 쌀밥을 먹어야 건강하다, 몸에 좋다, 이런 우리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쌀밥만 먹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빵도 먹고 과자도 먹고 또 음료수, 액상 과당이 들어있는 그런 음료수, 또 가공되는 모든
많은 음식들도 외부 외식을 하게 되면 당분은 늘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과된 당분들이 몸에 돌아다니는 그런 단백질 지질과 만나서 결합을 하면 당독소가 돼버립니다. 당독소는 몸에서 또 즉각적으로 혈관 조직 같은 데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특히 고혈압, 당뇨, 신경질환, 혈관질환, 망막 이런 모든 데 다 혈관이 이어지는 이런 모든 곳들에 당독소가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 손상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만 쉬어도 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는 좋은 기능을 해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물질을 공격하는 기능도 하기 때문에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기도 해요. 자, 문제는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많이 생길 때입니다. 언제 많이 생기냐? 과식, 과음, 또 과산화지질, 튀긴 음식이 있죠. 그리고 과한 운동을 했을 때 활성산소가 몸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자, 활성산소는 90% 이상 질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또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바로 몸의 세포와 또 혈관이나 음식 이런 성분들을 다 산화시켜 버립니다. 이 산화된다는 것은 느낌상 좀 좋지 않죠. 산화는 그 철이 녹이 스는 과정, 사과가 시간이 지나면 갈변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 산화작용이 일어나는 건데요. 몸도 산화가 돼버리면 모든 조직, 세포막 이런 기관들이 다 변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큰 독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같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5가지. 식품 첨가물, 또 우유, 유제품, 고기, 당독소, 활성산소, 이 5가지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는 늘 우리가 숨만 쉬어도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인체 내에서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되죠. 하루에 우리가 2만 번의 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산소량이 무려 1500리터가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그 중에 약 30리터 정도가 활성산소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과식을 하거나 과음을 하거나 과한 운동을 하거나 과산화지질, 튀긴 음식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과자가 들어간 게 대부분 지나치자 문제가 되잖아요.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는 중화를 시키고 제거를 하는데요. 다 제거하지 못한 이 활성산소들은 남아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 몸의 이 세포막이나 혈관이나 떠돌아다니는 그런 콜레스테롤을 다 또 산화시켜 버립니다. 자, 콜레스테롤 자체가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2015년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은요, 원래 우리 몸에 필요하니까 만드는 거예요. 세포막이나 혈관이나 건강에 아주 중요한 또 호르몬의 원료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문제는 활성산소에 의해서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돼버릴 때 생깁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 활성산소가 많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사용되지 못하고 산화가 되는 환경이 되는 거죠.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이 혈관벽 안에서 남아있게 되면 면역세포들이 이거 독소다 하고 포식작용을 하고 백혈구들이 계속 해결하려는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게 혈관벽에 염증 반응이 쌓이게 되고 생기게 되기 때문에 혈관벽이 이제 점점 두툼해지고 비어지면서 혈관 자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HDL은 좋은 거, LDL은 나쁜 거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또 그게 아닙니다. HDL과 LDL은 하이 덴시티, 고밀도냐, 로우 덴시티, 저밀도냐, 콜레스테롤의 그 구성 상태만 다를 뿐 인체 내에서 면역력에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비율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산화된 LDL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들이 산화가 됐을 때 몸은 산화된 걸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생기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는 활성산소가 생겼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이 산화를 막는 거죠. 항산화를 할 수 있도록 중화시키는 방법, 이것을 꼭 선택하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노화의 2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활성산소가 적은 사람과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노화가 빨리 될까요? 당연히 활성산소가 많은 사람이 노화가 빨리 진행되겠죠. 세포막이나 우리 온몸의 조직, 혈관들이 빨리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당연히 노화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 몸은 크게 2가지 이 노화를 일으키는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산화 그리고 당화입니다. 이 산화가 되는 것을 막고 당화가 되는 것을
것을 막으면 노화나 질병이 굉장히 더디게 올 수 있고 또 병에 크게 걸리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자, 산화라는 것은 활성산소가 몸을 계속 철이 녹이 스는 것처럼 몸을 녹슬게 만드는 현상을 뜻합니다. 최대한 산화를 막는 것, 활성산소를 최대한 중화시킬 때 노화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화인데요. 당화라는 말은 조금 어색하시죠? 저는 온몸이 달달해지는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몸에 지나친 당분이 쌓여갈 때 몸은 당화가 됩니다. 당화라는 것은 초과된 당분들이 단백질과 지질과 결합하는 상태를 당화라고 하고요. 이렇게 당화된 결과 생기는 것이 최종 당화산물입니다. 이 최종 당화산물은 요즘 당독소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원래 최종 당화산물은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해서 고기를 당분과 함께 이렇게 잘 구우면 굉장히 고소하면서 맛있는 음식으로 바뀌잖아요. 뭐 갈비찜 같은 거 굉장히 고소하고 달콤하고 맛있죠. 또 캐러멜화, 이게 다 마이야르 반응의 결과인데요. 달콤하고 고소한 맛, 우리가 굉장히 피하기 어려운 맛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음식을 요리할 때 생기는 마이야르 반응이 바로 이 최종 당화산물, 당독소로 알려져 있는데, 음식의 형태로 있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이 최종 당화산물이 생긴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또 쌀밥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밥심으로 산다 이런 말 때문에 삼시세끼를 모두 쌀밥을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이런 결과들을 봤을 때 굉장히 우리의 주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한국인 보면 이 당뇨와 당뇨 전 단계 인구가 무려 51%입니다.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쌀이 주식인 나라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그게 당연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전 국민의 51%가 당뇨 전 단계와 당뇨를 앓고 있다라면 반드시 이거는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 혈당 빨리 올라가는 분들, 쌀밥을 최소화하거나 좀 줄이는 방법, 아예 안 드시고 다른 영양소로 대체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빠르게 이 혈당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초과된 당분 때문에 우리 몸은 당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최종 당화산물이 온몸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세포막이나 또 혈관이나 여러 조직들에 최종 당화산물이 쌓이게 돼요. 이것들을 또 우리 몸은 제거하려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피부에 일어나는 염증 반응은 뭐 잠깐 있었다가 사라지기도 하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당분을 계속 먹는 그런 식습관 상태에서는 최종 당화산물이 사라지지 않고 염증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또 온몸의 세포와 조직과 혈관 장기들을 빠르게 노화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화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산화와 당화를 막는 것, 활성산소와 그리고 최종 당화산물을 빠르게 제거하는 방법,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동맥경화라고 한다면 이 혈관 자체가 경화, 굳어간다는 뜻인데요. 보통 그냥 콜레스테롤이 원인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도 하시고, 또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고지혈증 약을 써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는 이런 대증 치료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맥경화의 원인, 그리고 많은 심혈관 질환의 원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이런 많은 협심증이나 이런 질병의 원인이 사실은 염증이고, 또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가 원인이라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몸에서 사용합니다. 세포막과 또 여러 호르몬들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해요. 콜레스테롤은 인체 우리 간에서 약 70%를 만들어내고요. 또 30%는 음식물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어떤 경우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계란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새우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물론 동물성 단백질이 많아져서 초과된 아미노산들 때문에 노화와 질병이 빠르게 생길 수는 있는데요. 이것이 콜레스테롤을 급상승시켜서 혈관을 막는다, 그럴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란을 좀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인체가 간에서 이걸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먹은 것을 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상승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많이 먹었다고 콜레스테롤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문제는 산화된 콜레스테롤입니다. 몸은 항상 산화가 문제가 된다 그랬죠.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일 때 우리 몸은 어떻게든 혈액순환을 해내려고 하잖아요. 혈관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면역세포들이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포식작용을 해서 혈관 안쪽으로 자꾸 쌓게 합니다. 그래서 혈관이 점점 비유가 되는 거죠.
혈관이 아주 굉장히 흐름이 좋고 또 혈관 운동이 잘 돼야 혈액순환이 잘 될 텐데 점점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혈관 내경은 좁아지게 됩니다. 그럼 피가 통과하는 속도도 느려지니까 혈압이 심장이 더 펌프질을 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고혈압도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또 혈관 자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두꺼워지면서 딱딱하게 굳는 경화 증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호모시스테인 요증이라는 것이 발견이 된 적이 있습니다. 불과 10대 어린이인데도 동맥경화가 생긴 거예요. 보통 동맥경화 하면은 나이 좀 지긋한 분들이 좀 노화의 결과 생기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요. 왜 어린아이인데도 혈관이 그렇게 동맥경화가 됐을까? 동맥경화의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호모시스테인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필요한 메티오닌이라는 단백질이 대사하는 과정 중에 생긴 대사 산물이에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은 대사물의 결과 생길 수 있지만 다시 메티오닌이나 시스테인이라는 단백질로 전환이 돼서 몸에 축적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엽산이나 비타민 B6나 비타민 B12 같은 영양소가 결핍된 환경에서는 이 호모시스테인이 메티오닌이나 시스테인으로 전환이 안 되고 몸에 쌓여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동맥경화의 원인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 활성산소도 문제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잘 생기지 않는다라면 우리 몸에 불필요한 대사산물이 너무 많아지면서 각종 질병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활성산소는 사실 모든 질병의 원인으로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든 영양소들을 다 변형시킵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당독소를 많이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영양 성분들을 변형시키면서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전달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또 활성산소는 암의 원인이다 이렇게도 많이 알고 계신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연구하시는 분들이 네이처지에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로 왜 활성산소가 암의 원인인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암세포라는 것은 저산소 환경에서 많이 자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시죠? 암세포는 무산소 호흡을 한다.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자란다. 우리 몸이 어떻게든 이 산소와 영양소가 필요한데 독소가 많아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이 환경에서 내 몸을 살아내기 위해서 지켜주는 그런 치유 시스템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몸이 이 저산소 환경에서 암세포가 계속 증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물질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증식하지 않도록 막는 물질들이 있는데 이 활동을 또 활성산소가 차단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암세포가 계속 증식하게 만드는 환경을 활성산소가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로 인해서 암세포가 더 무럭무럭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활성산소는 정말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역할만 해주기에 아주 소량만 생기는 환경이 좋고요. 많이 생기는 환경은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그럼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인체는 원래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 몸이 지켜낼 수 있겠죠. 카탈라제라는 효소, SOD 시스템, 알파 리포산, 또 코엔자임 Q10 이런 거 들어보셨죠? 최근에 영양제가 워낙 유명해졌다 보니까 글루타치온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은 원래 인체가 가지고 있는 활성산소 중화 시스템, 즉 항산화 시스템입니다. 이게 원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당연히 생기니까 많이 중화를 시킵니다. 문제는 이 좋은 시스템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독소 음식들이 있죠. 이 독소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이 항산화 시스템이 너무 과부하게 걸려서 도저히 중화시키고 해도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항산화 시스템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좋은 음식들은 우리가 사실 즐겨 먹지 않으시는 과일, 채소류, 견과류, 콩류, 씨앗류 이런 음식들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크게 중화시키는 유명한 성분들로는 비타민 A, C예요. 전 에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각각 세포막과 세포 안에서 활성산소들을 중화시켜줍니다. 또 비타민 A, C, E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글루타치온이나 SOD, 카탈라제 이런 시스템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또 면역 미네랄이라고 알려져 있는 셀렌, 아연, 망간, 붕소, 구리 이런 많은 미네랄들이 있죠. 이런 미네랄들도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여러분, 가공식품에 들어있을까요? 고기, 우유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쌀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주로 잘 챙겨 먹는 편인 밥, 빵, 고기, 우유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자연의 음식에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비타민C가 많은 거는 많이 알고 있듯이 감귤류, 과일에 많이 들어있고 녹광색 채소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베타카로틴의 형태로 당근이나 노란색 과일,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 단호박이나 노란색 망고나 살구, 바나나 이런 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지용성이죠. 아보카도 같은 과일, 또 올리브 오일이나 견과류, 기름이 들어있는 자연 음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과일과 또 견과류를 하루에 반드시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식간에 약간 배고플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빵이나 과자를 예전에는 많이 선택을 했었는데 건강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쌓은 후에는 빵, 과자처럼 과일과 견과류를 이렇게 눈에 보이게 많이 줍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제 먹는 편인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조금만 바꿔도 내 몸에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시스템을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산화 그런 음식들은 과일, 채소류, 그리고 콩류, 견과류, 씨앗류에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일상에서 잘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맥경화라고 한다면 혈관 자체가 경화, 굳어간다는 뜻인데요. 보통 그냥 콜레스테롤이 원인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도 하시고, 또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고지혈증 약을 써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는 이런 대증치료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맥경화의 원인, 그리고 많은 심혈관 질환의 원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이런 많은 협심증이나 이런 질병의 원인이 사실은 염증이고, 또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가 원인이라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몸에서 사용합니다. 세포막과 또 여러 호르몬들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해요. 콜레스테롤은 인체 우리 간에서 약 70%를 만들어내고요. 또 30%는 음식물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어떤 경우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계란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새우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물론 동물성 단백질이 많아져서 초과된 아미노산들 때문에 노화와 질병이 빠르게 생길 수는 있는데요. 이것이 콜레스테롤을 급상승시켜서 혈관을 막는다. 그럴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란을 좀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인체가 간에서 이걸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먹은 것을 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상승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많이 먹었다고 콜레스테롤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문제는 산화된 콜레스테롤입니다. 몸은 항상 산화가 문제가 된다 그랬죠.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일 때 우리 몸은 어떻게든 혈액순환을 해내려고 하잖아요. 혈관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면역세포들이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포식작용을 해서 혈관 안쪽으로 자꾸자꾸 쌓게 합니다. 그래서 혈관이 점점 비유가 되는 거죠. 혈관이 아주 굉장히 흐름이 좋고 또 혈관 운동이 잘 돼야 혈액순환이 잘 될 텐데 점점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혈관 내경은 좁아지게 됩니다. 그럼 피가 통과하는 속도도 느려지니까 심장이 더 펌프질을 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고혈압도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또 혈관 자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두꺼워지면서 딱딱하게 굳는 경화 증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호모시스테인 요증이라는 것이 발견이 된 적이 있습니다. 불과 10대 어린이인데도 동맥경화가 생긴 거예요. 보통 동맥경화 하면은 나이 좀 지긋한 분들이 좀 노화의 결과 생기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요. 왜 어린아이인데도 혈관이 그렇게 동맥경화가 됐을까? 동맥경화의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호모시스테인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필요한 메티오닌이라는 단백질이 대사하는 과정 중에 생긴 대사 산물이에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은 대사물의 결과 생길 수 있지만 다시 메티오닌이나 시스테인이라는 단백질로 전환이 돼서 몸에 축적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엽산이나
비타민 B6나 비타민 B12 같은 영양소가 결핍된 환경에서는 이 호모시스테인이 메티온이나 시스테인으로 전환이 안 되고 몸에 쌓여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동맥경화의 원인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 활성산소도 문제고 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잘 생기지 않는다라면 우리 몸에 불필요한 대사산물이 너무 많아지면서 각종 질병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활성산소는 사실 모든 질병의 원인으로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든 영양소들을 다 변형시킵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당독소를 많이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영양 성분들을 변형시키면서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전달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또 활성산소는 암의 원인이다 이렇게도 많이 알고 계신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연구하시는 분들이 네이처지에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로 왜 활성산소가 암의 원인인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암세포라는 것은 저산소 환경에서 많이 자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시죠? 암세포는 무산소호흡을 한다.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자란다. 우리 몸이 어떻게든 이 산소와 영양소가 필요한데 독소가 많아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이 환경에서 내 몸을 살아내기 위해서 지켜주는 그런 치유 시스템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몸이 이 저산소 환경에서 암세포가 계속 증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물질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증식하지 않도록 막는 물질들이 있는데 이 활동을 또 활성산소가 차단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암세포가 계속 증식하게 만드는 환경을 활성산소가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로 인해서 암세포가 더 무럭무럭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활성산소는 정말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역할만 해주기에 아주 소량만 생기는 환경이 좋고요. 많이 생기는 환경은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그럼 이 활성산소는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인체는 원래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 몸이 지켜낼 수 있겠죠. 카탈라제라는 효소, SOD 시스템, 알파 리포산, 또 코엔자임 Q10 이런 거 들어보셨죠? 최근에 영양제가 워낙 유명해졌다 보니까 글루타치온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은 원래 인체가 가지고 있는 활성산소 중화 시스템, 즉 항산화 시스템입니다. 이게 원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당연히 생기니까 많이 중화를 시킵니다. 문제는 이 좋은 시스템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독소 음식들이 있죠. 이 독소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이 항산화 시스템이 너무 과부하게 걸려서 도저히 중화시키고 해도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항산화 시스템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좋은 음식들은 우리가 사실 즐겨 먹지 않으시는 과일, 채소류, 견과류, 콩류, 씨앗류 이런 음식들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크게 중화시키는 유명한 성분들로는 비타민 A, C예요. 전 에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각각 세포막과 세포 안에서 활성산소들을 중화시켜줍니다. 또 비타민 A, C, E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글루타치온이나 SOD, 카탈라제 이런 시스템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또 면역 미네랄이라고 알려져 있는 셀렌, 아연, 망간, 붕소, 구리 이런 많은 미네랄들이 있죠. 이런 미네랄들도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여러분 가공식품에 들어있을까요? 고기, 우유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쌀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주로 잘 챙겨 먹는 편인 밥, 빵, 고기, 우유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자연의 음식에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비타민C가 많은 거는 많이 알고 있듯이 감귤류, 과일에 많이 들어있고 녹광색 채소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베타카로틴의 형태로 당근이나 노란색 과일,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 단호박이나 노란색 망고나 살구, 바나나 이런 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지용성이죠. 아보카도 같은 과일, 또 올리브 오일이나 견과류, 기름이 들어있는 자연의 음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과일과 또 견과류를 하루에 반드시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식간에 약간 배고플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빵이나 과자를 예전에는 많이 선택을 했었는데 건강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쌓은 후에는 빵, 과자처럼 과일과 견과류를 이렇게 눈에 보이게 많이 둡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제 먹는 편인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조금만 바꿔도 내 몸에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시스템을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산화 그런 음식들은 과일, 채소류, 그리고 콩류, 견과류, 씨앗류에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일상에서 잘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제가 대표적인 항염 밥상을 소개해드리면 꼭 식전에는 과일을 좀 드시고요. 식사 중에는 현미 잡곡의 형태의 밥이 더 좋겠죠. 현미 잡곡밥에 다양한 쌈채소들 그리고 미역이나 다시마나 곰피 같은 해조류 이런 것들을 넣으면 몸에 아주 좋은 비타민 또 면역 미네랄들이 늘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우리가 쌀밥을 먹어야만 밥을 먹은 것 같다. 여기서 조금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는데요. 일본의 아주 장수 섬으로 알려진 오키나와 이런 섬에서는요 고구마를 굉장히 많이 주식으로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인데 그 지역에서는 고구마를 전체 식사의 57% 정도를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바쁘실 경우에는요 여러 밥상을 차리지 않고 고구마 한 종류만 드셔도 충분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식전에는 과일을 드시고 또 쌈채소, 해주를 통해서 다양한 항산화 이런 물질들을 공급받으시면 좋겠고요. 때로는 고구마 하나만 드셔도 훌륭한 면역 밥상, 항염 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굉장히 오늘날의 에디슨이다 할 정도로 유명한 발명가이자 기업가인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레이 커즈와일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오래 살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미국에는 특이한 기업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도 있고 사람이 노화되고 병에 걸려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반기를 들고 아주 길게 사는 영생 기업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생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레이 커즈와일인데요. 이분은 무려 1948년생이에요. 근데 이분이 보통 이렇게 출연하는 이미지 사진들에 보면 묘비석이 있고 1948년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never라고 써 있습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이분이 현재 한 70대 거의 중후반의 나이가 지긋하신데 무려 신체의 나이는 40대, 50대 정도로 굉장히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죽지 않는 꿈을 꾸고 계시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그러면 무엇을 먹고 살고 있을까요? 이분은 도대체 어떤 음식을 드시고 있을까요? 분명히 그런 몸을 만든다는 것은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있겠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음식과 비슷합니다. 블루베리라는 과일을 굉장히 많이 드시고 있고 그 다음에 콩, 두유, 그 다음에 아몬드 같은 견과류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이런 생선류를 드신다고 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과일, 채소류, 콩류, 견과류 다 나왔죠? 바로 이것이 몸에 노화를 방지하고 병에 안 걸리는 굉장히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도전을 해보세요. 늘 그냥 간식으로 블루베리 같은 거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블루베리, 그다음에 아몬드, 견과류, 빵, 과자 대신에 여러분의 이 책상을 그렇게 한번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면역혁명의 저자로 알려진 아보 도우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위궤양이나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이런 질병들을 사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원인이 뭔가요? 했을 때 대부분 많이 듣는 이야기가 술, 담배 줄이세요, 맵고 짠 음식 줄이세요, 스트레스 줄이세요 이런 식으로 좀 원인에 대한 규명이 조금 약했는데요. 이 아보 도우르에 의해서 백혈구와 자율신경계 법칙이 밝혀지면서 상당히 많은 의문이 풀리게 됐습니다. 자율신경계라 하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이 균형에 의해서 우리 몸에 이 신경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했을 때 뭔가 좀 발표 준비를 하거나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 몸은 굉장히 긴장하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 몸에 근육을 수축시키고 위장관을 수축시키고 동공을 또 크게 하고 혈액순환을 빠르게 하고 또 당 수치를 올리는 이런 생명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시험도 끝나고 중요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제 몸이 좀 릴렉스해지죠. 편안한 느낌이 들면서 부교감 신경이 이제 항진이 되면서 이제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두 신경은 사실 균형이 중요해요. 교감 신경도 잘 작동이 되는 게 중요하고 부교감 신경도 잘 작동이 되는 게 중요한데 사람에 따라서 교감 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되는 경우에 문제가 오고 부교감 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될 경우에는 또 문제가 오게 됩니다. 이 두 신경의 조화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이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오는 질병들, 또 이때 어떠한 이 면역세포들이 작용하는지를 면역혁명의 저자인 아보 도우론 선생님이 밝혀낸 겁니다. 교감신경이 항진이 됐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면역세포 세 가지의 한 종류인 바로 과립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된대요. 자, 과립구는 아까 제가 호중구, 호선구, 호염구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과립구가 많이 항진이 됐을 때는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일어나기 쉬운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궁내막증이나 돌발성 난청이나 암 같은 이런 병도 같이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암 환자들을 또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암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느껴지는 그런 마음의 아픈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뭔가 긴장이 돼 있고 굉장히 예민하고 아주 작은 일도 좀 크게 느끼고 또 삶의 어떤 고민이 굉장히 깊은 상태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느낍니다. 대부분 이제 암의 경험이 있으시거나 여전히 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만났을 때 뭔가 좀 같이 느껴지는 그런 기운들이 있거든요. 활발하게 웃고 편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많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좀 많이 삶에서의 심리적인 고통도 굉장히 크시고 또 긴장하면서 사시는 굉장히 신경 쓰는 자녀 문제나 가족의 상황들, 또 사회생활의 고통에 굉장히 시달리는 상태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이 이론이 저는 굉장히 신뢰가 되는 편인데요.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분들이 암에 잘 걸릴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또 암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심리적인 갈등이 암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갈등 상황을 해결하면 암이 굉장히 면역 관해가 일어나거나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들도 많이 관찰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율신경계와 면역세포인 이 과립구와의 연관관계, 이것으로 인해서 아까 같은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궤양성 대장염, 암 이런 질병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교감신경이 내가 항진이 돼 있다라면 반대를 하면 되거든요. 부교감신경을 잘 항진시킬 수 있는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방법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질병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보 도우르에 의하면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아토피, 감기, 또 다양한 바이러스 질환들이 바로 부교감신경 항진 때 생기는 질병이라고 분류를 했는데요. 이때는 림프구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림프구는 제가 T세포, B세포, NK세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예전에는 알레르기 질환을 귀족병이라고 했대요. 자, 부교감신경이 항진했다는 것은 굉장히 느긋하고 여유로운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귀족, 부자 이런 분들이 좀 자녀를 많이 안 낳고 한 명만 키우고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이랬을 때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다 보니까 알레르기 질환, 아토피, 천식 이런 질병으로 이렇게 많이 발현이 됐다고 해요. 또 감기나 바이러스도 림프구가 많은 상태에서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린이들 보면 아기들은 굉장히 감기 잘 걸리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경험하는 동안에는 성인에 비해서 림프구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부교감신경 항진된 상태이고 이때 감기에 잘 걸리게 되는 거죠.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감기에 좀 잘 안 걸리고 또 많이 건강해지기도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림프구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해요. 부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이 돼서 일어나는 게 바로 이런 아토피, 천식, 자가면역 질환과 감기, 바이러스라면 역시 이 부교감신경 항진된 상태를 또 교감신경과 잘 조화를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지나치게 편안하고 너무 느긋하고 이런 상태를 약간의 긴장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좀 바꾸면 이 면역의 질서가 바뀔 것 같습니다. 너무 긴장을 잘하고 예민하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부교감신경이 항진될 수 있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꾸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어싱, 맨발 걷기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추운 겨울에는 조금 하기 힘들지만 날씨가 좋을 때는 땅에 맨발 걷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치료와 호전들을 경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몸에 있는 전자기들도 빼주기도 하고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해독 효과가 있다. 이게 굉장히 큰 건데요. 또 하나의 이유로는
발이 계속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 발에는 부교감신경이 많아요. 그래서 걷기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또 워싱하는 것도, 발 마사지하는 것도 이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예전에도 이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뭐 강의나 세미나 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웃음 치료사가 이렇게 웃게 해주는 시간이 꼭 있었어요. 예, 웃는다는 것은 긴장이 좀 풀리게 되죠. 바로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됩니다. 웃음 치료뿐만이 아니라 미술 치료, 음악 치료, 그런 게 마음에 좀 여유를 갖게 되는 이런 생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에서 너무나 좀 질병이 많은 분들은 음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부교감신경이 항진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 즐거운 활동, 좀 이렇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활동 꼭 같이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바보는 암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바보는 긴장하고 막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으시면서 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릴렉스 할 수 있고 또 부교감신경이 항진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꼭 각자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토피나 알레르기 뭐 이런 면역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이나 이런 자가면역 질환 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최대한 교감신경과의 또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같이 면역의 질서를 찾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느긋하신 것도 병이 될 수 있으니까 약간의 스트레스는 몸에 좋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약간의 긴장감, 약간의 스트레스를 조금씩 느끼게 하는 거 꼭 필요하죠.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 끝나고 났을 때 감기 걸리고 아프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바로 부교감신경 상태로 급격하게 왔을 때 생길 수 있는 질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우리 자율신경계에 따라서 면역 세포들이 다르게 활동을 하는데요. 두 가지의 균형과 질서,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서도 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상담을 하는 중에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고 또 소화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고 또 인슐린 조절, 당뇨 전 단계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데 공통적으로 갑상선에 혹이 생겼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와 항진이 반복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갑상선이라는 장기는 목에 이렇게 나비 모양의 장기로 붙어 있어서 온몸의 신진대사, 소화, 호흡, 체온 조절, 당, 인슐린 기능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주관하고 있는 장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상선이라는 기능 장기가 일본에서는 이 갑상선 혹이나 염증이나 기능 저하 항진이 많이 없다고 해요. 상대적으로 미국과 한국에 비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요오드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해조류를 굉장히 많이 먹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비해서 5배, 7배 이상 이 해조류를 굉장히 많이 섭취하고 있는데 최근 밝혀진 원인으로는 오히려 요오드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온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요오드가 많아서 해조류 먹지 말라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그 반대 현상으로 밝혀진 원인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부 기능학 병원에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 항진 그리고 유방암까지도 연결을 지어서 요오드를 굉장히 많이 처방하고 있는 기능학 병원들도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해조류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갑상선 질환이 없다는 것은 요오드의 또 부족으로 또 증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갑상선이라는 장기, 일단 음식으로는 해조류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세요. 사실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특히 스트레스가 많으면 사람마다 그 스트레스가 오는 장기 부위가 다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위에 오기도 하고 위장질환, 어떤 분은 자궁질환에 오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췌장 스트레스 받으면 당 수치가 바로 바뀌는 이렇게 오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이제 갑상선 쪽으로 오기도 하는데 대부분 신경이 좀 많이 예민하시고 걱정이 좀 많으시고 스트레스에 좀 관리가 안 되고 취약한 상황에서 또 갑상선 질환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이 약하다고 해서 다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가족력 때문에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가족력에 의해서 어떤 장기가 약해질 수는 있어요. 약한 채 태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약하다고 다 병에 걸리진 않아요. 만약에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우리 부모님이 50대, 60대에 오셨다.
그러면 나도 50대, 60대가 되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상당히 많은데요. 자, 50대, 60대에 왔다는 것은 만성질환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오는 선천성 질환이 아닌 생활 습관에 의해서 오는 만성질환이죠. 만성질환은 생활 습관이 닮았기 때문에 걸리는 겁니다. 또는 그렇게 믿고 생각했기 때문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만성질환까지는 유전이 된다, 가족력이다, 이것은 아니고요. 같은 생활 습관, 같이 먹고 같이 생각하는 이런 습관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력을 아는 것은 중요해요. 내 몸이 부모님의 어떤 장기가 약하다. 약하면 더 지키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산소가 좀 없는 환경을 빨리 느낍니다. 그 말은 폐가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너무나 많이 타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숨이 가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하철을 많이 타지 않는 환경으로 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한 것을 알고 그것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내 몫이지만 약하다고 무조건 병에 걸리고 다 암에 걸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스트레스에 어떤 장기가 취약한지 알고 그 장기들을 좀 지킬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상선 좀 약하다 하신 분들은 좀 예민하게 이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잘 꼭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시면서 해조류가 많이 들어있는 식사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